안녕하세요. 책을 통해 마음을 나누는 깊은 밤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순간에 감사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저는 이 시원한 바람에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날씨가 한결 선선해졌죠. 계절이 바뀌는 이 작은 변화 속에서도 마음을 채워주는 감사함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그 감사의 순간들을 함께 떠올려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감사는 우리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니까요.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스카 와일드 동화집 행복한 왕자. 그 도시 위로 하늘 높이 우뚝 솟은 기둥 위에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행복한 왕자의 온몸은 순금으로 도금되어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왕자의 두 눈은 아름다운 사파이어로 반짝였으며 허리에 찬 칼자루에는 커다란 빨간색 루비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왕자를 본 사람은 누구나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행복한 왕자는 수탉 풍향계만큼이나 멋지군. 어떤 시의원은 자기가 미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이렇게 말했다가 사람들이 혹시 자기를 겉멋만 신경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싶어 얼른 풍향계만큼 쓸모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쓸모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막무가내로 떼쓰는 어린 아들을 재치 있게 달랬습니다. 저 행복한 왕자님 좀 봐. 정말 멋지지 않니? 행복한 왕자님은 절대로 울면서 떼쓰지 않았단다. 슬픔에 빠진 어떤 젊은이는 아름다운 동상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렇게 행복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니 다행이군. 하얀색 놀이옷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주황색 망토를 걸친 고아원 아이들이 성당에서 걸어 나오면서 동상을 보고 말했습니다. 왕자님 얼굴은 꼭 천사 같아. 너희가 그걸 어떻게 알아? 천사를 본 적도 없으면서. 수학 선생님이 대뜸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봤어요. 꿈속에서.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수학 선생님은 이맛살을 찌푸리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환상을 갖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작은 제비 한 마리가 그 도시 위를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벌써 6주 전에 이집트로 떠나갔는데 혼자만 이렇게 뒤처진 것은 아름다운 갈대와 사랑에 빠진 탓이었습니다. 제비는 커다란 노란색 나방을 쫓아 강을 따라 날아다니다가 어느 이른 봄날 갈대를 만났습니다. 갈대를 보자마자 제비는 날씬한 허리에 홀딱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신을 사랑해도 될까요? 원래 솔직 담백한 성격인 제비가 다짜고짜 말하자 갈대는 제비에게 고개를 살짝 숙여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제비는 갈대 주위를 맴돌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비가 날개로 물을 톡 치면 물은 은빛 물결을 일으키며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제비는 그렇게 여름 내내 갈대에게 사랑을 전했습니다. 저런 여자한테 반하다니 말도 안 돼. 돈도 없는 데다가 줄줄이 딸린 식구는 또 얼마나 많으냐고. 다른 제비들이 종알거렸습니다. 실제로 강에는 갈대가 빽빽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가을이 오자 제비들은 모두 날아가 버렸습니다. 친구들이 다 떠나자 제비는 무척 외로워졌고 애인에게도 실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갈대 아가씨는 도무지 말이 없어.
무척 얌전한 것 같으면서도 가만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바람하고는 늘 새롱새롱 하잖아. 사실 바람이 불 때마다 갈대는 아주 우아한 몸짓으로 바람을 반기고 있었습니다. 돌아다니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내가 여행을 좋아하는 만큼 내 아내 될 여자도 여행을 좋아하면 좋겠다고 제비는 생각했습니다. 제비는 마침내 갈대에게 물었습니다. 나랑 같이 떠나지 않을래요? 갈대는 고개를 살랑살랑 저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정이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제비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날 사랑한 게 아니었군요. 난 이제 피라미드로 갈래요. 잘 있어요. 그렇게 갈대 아가씨 곁을 떠난 제비는 하루 종일 날아 밤이 되어서야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아 주위를 둘러보다가 높다란 기둥 위에 서 있는 동상을 발견했습니다. 저기가 좋겠군. 높아서 공기도 신선하겠어. 제비는 행복한 왕자의 발 사이에 내려앉았습니다. 우와, 방금 침실에서 자게 됐네. 제비는 주위를 둘러보며 나직하게 중얼거리고는 자려고 날개축지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그때 커다란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제비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하늘에는 구름도 없고 별들도 저렇게 초롱초롱 빛나고 있는데 빗방울이라니. 아무튼 북유럽 날씨는 지긋지긋하다니까. 갈대 아가씨는 비 오는 날을 좋아했지. 그것만 봐도 갈대는 참 이기적인 여자였어. 두 번째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비를 피할 수 없다면 동상이 무슨 소용이람. 괜찮은 굴뚝이나 찾아봐야겠다. 제비는 다른 곳으로 날아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날개를 미처 펴기도 전에 세 번째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제비는 고개를 들어 위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행복한 왕자의 두 눈에 가득 고인 눈물이 황금빛 두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반짝이는 왕자의 얼굴을 보자 제비는 가엾고 안쓰러워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제비가 물었습니다. 난 행복한 왕자란다. 행복한 왕자라면서 왜 울고 있어요? 왕자님 때문에 제 몸이 다 젖었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인간의 심장을 가지고 있을 때, 난 눈물이 뭔지 몰랐어. 내가 살고 있던 산수시 궁전엔 감히 슬픔이 밀고 들어올 자리가 없었거든. 낮에는 정원에서 친구들과 놀고 저녁에는 큰 연회장에서 춤을 췄지. 정원을 둘러싼 높은 벽 너머에는 어떤 세상이 있는지 궁금한 적조차 단 한 번도 없었어. 내 주위에는 온통 아름다운 것들이 넘쳐났거든. 신하들은 날 행복한 왕자라고 불렀어. 즐겁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면 난 정말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어. 난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죽었어. 그러자 사람들은 나를 동상으로 만들어 이 높은 곳에 세워놓았어. 비로소 난 이 도시의 온갖 추하고 비참한 생활을 볼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니 나부로 된 심장이라 한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니? 왕자의 말을 듣고 제비는 뭐라고? 그럼 몸 전체가 순금이 아니란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행복한 왕자는 나직한 목소리로 노래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저기 멀리 좁다란 골목길에 허름한 집 한 채가 있어. 유리창 하나가 열려 있고 방 안에는 한 여인이 탁자 옆에 앉아 있어. 야위고 지친 얼굴에 손은 거칠고 불긋불긋 상처투성이야.
바느질을 하느라 손이 수도 없이 바늘에 찔려서 생긴 상처지. 지금도 드레스에 시계꽃 무늬를 수놓고 있어. 여왕님을 모시는 예쁜 시녀가 다음번 궁중 무도회 때 입으려고 맡긴 거야. 방 한 구석에 있는 침대에는 여인의 어린 아들이 알아 누워 있는데 열이 펄펄 나. 오렌지를 먹고 싶다는데 여인에겐 강에서 길어온 물밖에 아이에게 줄 것이 없어. 아이는 계속 울면서 보채는데도 말이야. 제비야, 귀여운 제비야, 내 칼자루에 박혀있는 루비를 뽑아 아이의 어머니에게 갖다 주지 않을래? 발이 받침대에 단단히 붙어 있어서 난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구나. 이집트에서 친구들이 기다려요. 친구들은 나일강을 따라 날아다니면서 활짝 핀 연꽃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밤이 되면 임금님의 무덤에 들어가 잠을 잘 거예요. 아름답게 색칠한 관 속에는 위대한 임금님이 누워 있어요. 아마포를 두르고 향유를 발라 미라가 됐죠. 목에는 연녹색 비치 목걸이가 걸려 있어요. 하지만 두 손은 시들어버린 나뭇잎 같답니다. 제비야, 귀여운 제비야, 딱 하룻밤만 내 곁에 머물러줘. 어린 사내아이가 무척 목이 타나 봐. 그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엄마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니. 행복한 왕자가 말했습니다. 제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사내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지난 여름 강에서 지낼 때 방앗간집 아이 두 놈이 어찌나 못됐는지 저만 보면 돌팔매질을 해댔거든요. 물론 한 번도 절 맞히지는 못했죠. 우리 제비들은 그 정도는 얼마든지 피하며 날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저희 집안은 대대로 날쌔기가 소문이 자자하죠. 별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우릴 깔보는 걸 보면 정말 불쾌해요. 하지만 행복한 왕자가 어찌나 슬퍼 보이던지 제비는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긴 무척 추운 곳이에요. 하지만 오늘 딱 하룻밤만 왕자님의 심부름을 해드릴게요. 고맙다, 귀여운 제비야. 제비는 왕자의 칼에 박힌 커다란 루비를 부리로 뽑아 물고 마을의 지붕 위를 날아갔습니다. 하얀 대리석에 전사가 조각되어 있는 성당의 탑을 지나 궁전 옆을 스쳐 날아갈 때 안에서 음악에 맞춰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아름다운 여인이 애인과 함께 발코니로 나왔습니다. 별이 참 아름답군. 사랑의 힘은 정말 놀랍지 않소? 남자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궁중 무도의 날짜에 맞춰 드레스가 완성되어야 할 텐데 드레스에 시계꽃 무늬를 수놓아 달라고 주문했는데 요즘 재봉사들은 너무 게으른 것 같아요. 제비는 강 위를 날아갔습니다. 수없이 많은 등불이 선박 돛대에 매달려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비는 유대인 거리 위를 날아갔습니다. 늙은 유대인들이 구리 저울로 무게를 재며 흥정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침내 제비는 허름한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 안을 들여다보니 어린 소녀는 높은 열 때문에 침대에서 뒤척이고 있었고 피곤에 지친 어머니는 깜빡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비는 안으로 들어가 아이의 어머니가 앉아있던 탁자 위 골무 옆에 커다란 루비를 내려놓고 살며시 날아다니며 아이의 이마에 날개로 부채질을 해주었습니다. 시원해. 병이 낫는가 봐. 아이가 중얼거리면서 잠들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행복한 왕자에게 돌아온 제비는 자기가 한 일을 낱낱이 들려주고 나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참 이상해요.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몸은 오히려 따뜻해진 것 같아요. 그건 네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이야. 행복한 왕자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비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제비는 늘 뭔가 깊이 생각하려고만 하면 잠이 왔던 것입니다.
날이 밝자 제비는 강으로 날아내려가 목욕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다리 위를 지나던 조류학자가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이거 참 기이한 일이군. 겨울에 제비라니. 조류학자는 지방의 어느 신문사 앞으로 그날 본 제비 이야기를 쓴 긴 편지를 보냈습니다. 신문을 읽은 사람들은 학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옮겼습니다. 조류학자의 기사에는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밤엔 꼭 이집트로 떠나야지. 제비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서 유명하다는 기념 건물들을 두루두루 다 둘러보고는 교회 뾰족탑 꼭대기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제비가 가는 곳마다 참새들이 제잘거렸습니다. 못 보던 친구인데 어쩜 저렇게 잘생겼을까? 그 소리를 듣고 제비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제비는 행복한 왕자에게로 날아가 말했습니다. 지금 이집트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뭐 부탁하실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비야, 귀여운 제비야. 딱 하룻밤만 더 있다 가면 안 되겠니? 모두들 이집트에서 절 기다리고 있어요. 친구들은 내일 두 번째 폭포로 날아간다고 했어요. 큰 고랭이가 빽빽이 들어선 숲에는 하마들이 웅크리고 있고 화강암으로 만든 거대한 옥좌엔 memnon 왕이 앉아있는 곳이죠. memnon 왕은 밤새도록 별을 바라보다가 샛별이 떠오르면 딱 한 번 기쁨의 환성을 지르고는 다시 조용히 앉아 계신답니다. 정오가 되면 황금빛 사자들이 물을 마시러 내려오죠. 사자들의 눈은 초록빛 에메랄드 같고 울음소리는 폭포 소리보다 더 웅장하답니다. 행복한 왕자는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제비야, 귀여운 제비야. 마을 저 멀리 보이는 다락방의 젊은이가 종이가 어지럽게 널려있는 책상 앞에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있구나. 꽃병에 든 제비꽃은 다시 들어버렸어. 곱슬곱슬한 갈색 머리에 입술은 석류처럼 붉고 커다란 두 눈망울은 꿈을 꾸는 것 같지. 젊은이는 극장 연출자에게 갖다줄 희곡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너무나 추워서 글을 쓸 수가 없나 봐. 벽난로에는 불씨 하나 남아있지 않고 너무 굶어서 정신을 잃은 것 같아. 그럼 하룻밤만 더 왕자님 곁에 머물게요. 그 사람에게도 루비를 갖다 줄까요? 마음 착한 제비가 허락하자 왕자는 슬프게 말했습니다. 아, 슬프게도 루비는 없어. 하지만 내 두 눈엔 아주 귀한 사파이어가 박혀있단다. 1000년 전에 인도에서 들여온 거야. 하나를 빼서 그 젊은이에게 가져다 줘. 보석상에 가져가 팔면 땔감과 먹을 것을 살 수 있을 거고 그럼 희곡을 마저 끝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왕자님. 제비는 안타까워 흐느껴 울었습니다. 왕자가 오히려 제비를 달랬습니다. 제비야, 귀여운 제비야. 제발 내 부탁을 들어줘. 제비는 어쩔 수 없이 왕자의 눈을 하나 빼서 젊은이의 다락방으로 날아갔습니다. 지붕에 구멍이 나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제비가 구멍으로 쏙 들어갔지만 젊은이는 얼굴을 두 손에 묶고 있었기 때문에 제비가 날개를 퍼덕이며 들어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고개를 든 젊은이는 시든 제비꽃 옆에 아름다운 사파이어가 놓여있는 곳을 보고 놀라 소리쳤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내 실력을 인정해주기 시작했구나. 이건 막강한 후원자가 보내준 게 틀림없어. 이제 대본을 끝낼 수 있겠다. 젊은이는 무척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튿날 제비는 항구 쪽으로 날아가 어느 커다란 배의 돛대 위에 앉았습니다. 뱃사람들은 밧줄을 이용해 배에서 육중한 괴짝을 드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괴짝을 하나하나 들어 올릴 때마다 사람들은 영차, 영차,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 이집트로 갑니다. 제비도 질세라 크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진 않았습니다. 달이 떠오르자 제비는 다시 행복한 왕자가 있는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요. 제비야, 귀여운 제비야, 딱 하룻밤만 더 있다 가면 안 되겠니? 벌써 겨울이에요. 이제 곧 차디찬 눈발이 날릴 텐데요. 이집트에 가면 야자나무 위로 태양이 따스하게 떠올라 있을 테고, 악어들은 진흙에 누워 한가롭게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을 테고, 친구들은 바알베크 신전에 이미 둥지를 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럼 친구들이 집 짓는 것을 바라보며 분홍색과 하얀색 비둘기들이 서로 사랑을 나눌 거고요. 사랑하는 왕자님, 전 이젠 정말 떠나야 해요. 하지만 절대로 왕자님을 잊지는 않을게요. 내년 봄에 돌아올 땐 왕자님이 나누어 주신 보석보다 더 아름다운 보석을 2개 가져다가 그 자리에 다시 박아드릴게요. 붉은 장미보다 더 붉은 루비와 깊은 바다보다 더 푸른 사파이어를 말이에요. 하지만 왕자는 그 말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 아래 광장에 아주 어린 성냥팔이 소녀가 있어. 어쩌다가 그만 성냥을 몽땅 하수구에 빠뜨리는 바람에 성냥들이 다 못쓰게 되고 말았어. 집에 돈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면 아버지에게 매를 맞을까봐 겁이 나서 저렇게 울고 있는 거야. 신발은커녕 양말도 신고 있지 않아. 모자도 없고. 그러니 내 눈에 남아있는 사파이어를 마저 뽑아 그 아이에게 갖다 주렴. 그럼 아버지에게 매를 맞지 않을 거야. 하룻밤 더 곁에 있을게요. 하지만 왕자님의 눈을 마저 뽑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왕자님은 영영 앞을 못 보게 되잖아요. 하지만 왕자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제비야, 귀여운 제비야, 제발 내 부탁을 들어줘. 제비는 할 수 없이 왕자의 남은 한쪽 눈에서 보석을 뽑아물고 아래로 날아갔습니다. 제비는 성냥팔이 소녀 곁을 날며 아이의 손바닥에 사파이어를 살짝 떨구었습니다. 작은 소녀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운 유리 조각이네. 소녀는 활짝 웃으면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제비는 왕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이제 왕자님은 앞을 볼 수 없게 되었군요. 이제부턴 늘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건 안 돼, 귀여운 제비야. 넌 이제 그만 이집트로 가. 전 왕자님 곁에 있겠어요. 제비는 왕자의 발치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제비는 하루 종일 왕자의 어깨에 앉아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비는 왕자에게 낯선 나라를 돌아다니며 보았던 신기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나일강에 쭉 늘어서서 부리로 금빛 물고기를 잡아먹는 붉은 따오기 이야기,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사막에 살아 세상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스핑크스에 대한 이야기, 손에 호박 염주를 들고 다니며 낙타와 함께 느릿느릿 여행하는 상인 이야기, 그리고 흑단처럼 피부가 까맣고 커다란 수정구슬을 신으로 받들어 모시는 투르크 제국의 왕에 대한 이야기, 나무에 따리를 틀고 자는 녹색뱀이 있는데 그 뱀에게 20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먹이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 크고 납작한 나뭇잎을 타고 넓은 호수를 건너면서 언제나 나비들과 싸움을 벌이는 피그미족에 관한 이야기 등을 들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제비야, 네가 들려준 이야기들은 정말 놀랍구나. 하지만 나에게는 사람들이 받고 있는 고통보다, 그리고 사람들의 비참한 생활보다 더 놀라운 건 없어. 귀여운 제비야, 도시를 날아다니며 네가 본 것들을 나에게 말해줘. 그래서 제비는 드넓은 도시로 날아갔습니다. 좋은 집에서 풍족하게 살고 있는 부자들 앞에서 거지들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에서는 굶어서 얼굴이 누렇게 뜬 아이들이 멍하니 깜깜한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조금이라도 온기를 유지하려고 서로의 팔을 끌어안고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배고파. 정말 너무 배고파. 그때 야경꾼이 지나다가 아이들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자면 안 돼. 골목에서 쫓겨난 아이들은 비를 맞으며 길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제비는 왕자에게 돌아가서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내 몸은 순금으로 덮여 있단다. 제비야, 네가 내 몸의 금박을 한 겹 한 겹 벗겨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렴. 사람들은 언제나 금이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으니까. 행복한 왕자가 말했습니다. 제비는 금박을 조금씩 벗겨냈습니다. 행복한 왕자의 몸은 조금씩 칙칙한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제비는 금 조각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엔 발그레 생기가 돌았고 웃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거리에 나가 놀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먹을 게 생겼어. 아이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이 내리고 서리가 내렸습니다. 거리는 마치 은으로 만든 것처럼 반짝였고 온 세상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집집마다 처마 밑에 기다란 고드름이 마치 수정으로 만든 칼처럼 매달렸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털옷을 걸쳐 입었고 어린아이들은 주황색 모자를 쓰고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가엾게도 제비는 견딜 수 없이 추웠습니다. 그런데도 제비는 왕자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비는 왕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제비는 빵가게 주인이 보지 않을 때 문 밖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며 날개를 퍼덕거려 몸을 따뜻하게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비는 자기가 곧 죽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제비는 마지막 힘을 다해 왕자의 어깨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제비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왕자님. 왕자님의 손에 입을 맞춰도 될까요? 그럼 귀여운 제비야. 마침내 네가 이집트로 가겠다니 정말 기쁘구나. 넌 여기서 너무 오래 있었어. 내 입술에 입을 맞춰도 좋아. 난 널 정말 사랑한단다. 제가 가는 곳은 이집트가 아니에요. 왕자님, 전 죽음의 집으로 갈 거예요. 죽는 것과 잠이 드는 것은 별로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제비는 행복한 왕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고는 왕자의 발 밑에 떨어져 숨을 거두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동상의 가슴 속에서 쩍 하고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무엇인가가 깨지는 것 같은 그 소리는 납으로 만들어진 심장이 두동강 나는 소리였습니다. 그날은 정말 서리가 끔찍하게 많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시장이 시의원들과 광장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동상을 받치고 있는 기둥 옆을 지나다가 시장은 동상을 올려다보고는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니 저런,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저렇게 초라해지다니. 시장의 말이라면 무조건 옳습니다 하며 아부하기 바쁜 시의원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군요. 갈자루에 박혀있던 루비도 빠져버리고 금박도 다 벗겨지고 말았군. 완전히 거짓골이잖아. 시장의 말에 시의원들이 또 맞장구를 쳤습니다. 정말 완전히 거짓골입니다. 게다가 발치에는 제비가 죽어있군 그래. 이런 곳에 새가 죽어있으면 안 된다는 법령을 하나 만들어 보고해야겠어.
그러자 시의회의 서기가 시장의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결국 행복한 왕자의 동상은 치워졌습니다. 대학의 한 미술과 교수는 아름다움을 잃은 동상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동상을 용광로에 넣어 녹였습니다. 시장은 녹인 금속으로 무엇을 만들 것인지 의논하기 위해 시의회를 열었습니다. 물론 다른 동상을 만들어 세워야죠. 제 동상 말입니다. 시장의 말에 시의원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제 동상을 세워야 합니다. 결국 그들은 싸우기 시작했고 내가 들은 바로는 아직도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용광로에서 동상을 녹이던 주물공장의 공장장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네. 둘로 깨진 이 납심장은 용광로에서도 녹지를 않아. 아무래도 그냥 갖다 버려야겠어. 일꾼들은 죽은 제비가 버려진 쓰레기 더미에 납심장을 던져버렸습니다. 어느 날 하느님은 천사를 불려 명령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2개 가져오너라. 천사는 납으로 만든 심장과 죽은 제비를 가져갔습니다. 잘했다. 이 귀여운 새는 천국의 정원에서 영원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고 행복한 왕자는 영원한 황금 도시에서 늘 나를 찬미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느님이 말했습니다. 어린 왕. 대관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어린 왕은 아름다운 침실에 홀라 앉아 있었습니다. 물러가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지자 시종들은 모두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하고 방에서 물러나와 궁전의 대연회장으로 갔습니다. 예법 선생에게 내일 있을 대관식에 필요한 몇 가지 남은 예법을 마저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직도 일반 백성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궁전의 시종으로서 매우 중대한 잘못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이제 겨우 16살밖에 안 된 사내 아이였으니까 시종들이 물러가는 게 하나도 아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깊이 내쉬면서 아름다운 자수로 장식된 소파에 푹신푹신한 쿠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거의 드러누운 자세로 눈을 크게 뜨고 입을 해에 벌린 채 앉아있는 모습이 마치 숲을 관장하는 구릿빛 목신 같기도 하고 사냥꾼들이 새로 설치해 놓은 덫에 걸려든 어린 짐승 같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를 찾아낸 건 사냥꾼들이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이 가난한 염소지기의 아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소녀는 노 왕의 외동딸이 신분이 훨씬 낮은 사람과 몰래 결혼해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 놀라운 마법을 지닌 류트를 연주해 어린 공주를 홀렸다는 소문도 있었고 공주가 굉장히 좋아했던 리미니 출신의 화가에 대한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 화가는 대성당에서 작업을 하다가 그림을 다 끝내지도 못한 채 갑자기 도시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공주가 잠든 사이에 누군가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를 훔쳐서 그 도시에서 하루 종일 말을 달려가야 할 만큼 멀리 떨어진 한적한 숲속에서 자식 없이 살아가던 평범한 농부와 그의 아내에게 맡겼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아들을 잃은 걸 안 지 1시간도 안 돼서 공주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도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너무 큰 슬픔 때문이라는 소문도 있었고 궁정의사 말대로 전염병 때문이라는 소문도 있었고 어쩌면 약효가 바로 나타나는 이탈리아산 독약을 넣은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이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갓난아기를 활처럼 구부러진 말 안장 앞터에 태우고 하루 종일 달려온 왕의 신복이 기진 맥진 지친 말에서 내려
염소지기 오두막에 허름한 문을 두드리던 그 시각에 공주의 시신은 도시 성문 너머에 버려진 교회 묘지에 묻히고 있었습니다. 미리 파헤쳐져 있던 그 무덤에는 이미 또 하나의 시체가 누워 있었습니다. 놀랍도록 아름답고 이국적인 그 젊은이는 두 손이 뒤로 묶여 있었고 가슴에는 붉은 상처가 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수군대던 이야기들은 대강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노왕이 자기가 저지른 중대한 죄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아니면 단지 왕권이 자기 핏줄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소년을 데려오라고 명령했고 강료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그 소년을 왕위 계승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왕위 계승자가 된 그 순간부터 소년은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 이상할 정도로 열렬한 열정을 보였습니다. 소년을 수행하는 사람들 말로는 그를 위해 준비된 화려한 옷들과 어마어마하게 많은 보석들을 보고 소년은 입술 사이로 터져나오는 기쁨의 환호성을 감추지 못했고 투박한 가죽옷과 거친 양가죽 망토를 휙휙 벗어던지며 거의 맹렬하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사실 소년은 때때로 숲속에서 자유롭게 살 때가 그립기도 했습니다. 거의 온종일 계속되는 지루한 궁정의식에 언제나 짜증이 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쁨의 궁전이라 불리는 그 멋진 궁전의 군주가 된 지금, 그에게는 자기만의 즐거움을 위한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이었습니다. 강료 회의실이나 아련실을 벗어나기만 하면 그는 금박을 입힌 청동 사자상이 서 있는 널찍한 돌계단을 달려 내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이 복도에서 저 복도로, 마치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진통제를 찾는 것처럼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잠시라도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약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소년은 그것을 새로운 발견을 위한 여행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소년에게 그것은 신비로운 땅을 여행하는 실제 여행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가끔은 아름다운 머리칼에 펄럭이는 리본을 단 호리호리한 몸매의 시종들이 망토를 휘날리며 그를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로 혼자 다녔습니다. 예술의 신비는 은밀함 속에서 그 가치를 더 잘 느낄 수 있고 지혜와 마찬가지로 아름다움 역시 오롯이 혼자 즐길 때 훨씬 더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에 소년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많이 돌았습니다. 도시의 시민들을 대표하여 화려한 연설을 하기 위해 궁전에 간 땅딸막한 시장은 어린 왕이 베네치아에서 방금 도착한 멋진 그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목격했는데 그림을 칭찬하는 것이 마치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소년이 몇 시간 동안 보이지 않아서 한참을 수색한 끝에 마침내 궁전의 북쪽 탑에 있는 작은 방에서 아도니스의 모습이 조각된 그리스 보석을 넋놓고 바라보고 있는 소년을 발견한 적도 있었습니다. 돌다리를 세우다가 강바닥에서 발견된 오래된 조각상의 대리석 이마에 소년이 따뜻한 입술을 지그시 누르고 있다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조각상에는 하드리아누스라는 비스니아의 노예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은으로 만든 엔드미온의 조각상에 달빛이 비치는 영향을 지켜보며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어린 왕은 희귀하고 값비싼 물건들에 홀딱 빠져 있었고 그런 물건을 구하려는 열망 때문에 머나먼 나라로 상인들을 아주 많이 보냈습니다. 호박을 구하기 위해 북쪽 바다에 사는 거친 어부들에게 상인을 보냈었고 왕의 무덤에서만 발견되는 기이한 초록색 터키석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실크 카펫과 채색 도자기를 구하기 위해 페르시아로, 레이스 천과 염색한 상아, 월석, 옥으로 만든 팔찌, 백단향과 푸른 에나벨,
그리고 고급 양모로 된 쇼를 구하기 위해 인도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린 왕을 가장 사로잡은 것은 대관식 때 입을 얇은 금실로 짠 옷과 루비가 박힌 왕관, 진주가 줄줄이 박힌 왕홀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밤 그가 호화로운 소파에 푹 들어앉아 벽난로에서 불타고 있는 커다란 소나무 장작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미 몇 달 전에 그는 그 시대 최고의 예술가들이 만들어 올린 디자인을 보았습니다. 그는 밤을 새워서라도 그 디자인대로 옷을 짓고 온 세상을 다 뒤져서라도 그 디자인에 걸맞은 보석을 찾아오려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대관식 옷을 입고 성당의 높은 계단에 서 있는 자기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그 환상적인 모습에 아직 소년 티나는 입술가에는 미소가 떠올라 한참을 맴돌았고, 깊은 숲처럼 검은 두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조각이 새겨진 굴뚝 처마에 기대어 서서 희미한 불빛이 비치고 있는 방을 쭉 둘러보았습니다. 벽마다 아름다움의 승리를 상징하는 화려한 비단 테피스트리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만화와 청금석으로 장식한 커다란 옷장이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맞은편에는 금가루를 뿌리고 금으로 모자이크해서 오칠한 특이한 모양의 찬장이 있었고, 찬장 위에는 베네치아 유리로 만든 섬세한 유리잔 몇 개와 검은 오닉스로 줄무늬를 넣은 컵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침대를 덮어놓은 실크 침대보에는 마치 잠든 사람의 손에서 스르르 미끄러져 떨어진 듯한 양귀비 꽃들이 수놓아져 있었고, 침대 내 귀퉁이에는 홈이 팬 상하 기둥이 위로 쭉 뻗어올라 벨벳 캐노피를 받치고 있었습니다. 캐노피 위에는 탐스러운 타조 깃털이 하얀 거품처럼 피어올라 격자무늬가 새겨진 은은한 은빛 천장까지 닿아 있었고, 나르시스 청동상이 머리 위로 반짝이는 거울을 들고 입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자수정으로 만든 납작한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그림자처럼 어둑한 집들 위에 성당의 거대한 둥근 지붕이 마치 비누 거품처럼 떠 있었고, 안개 자욱한 강가 쪽 테라스에서는 지친 보초병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멀리 과수원에서 나이팅게일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고, 열린 창문으로 제스민 향이 은은하게 풍겨왔습니다. 그는 이마에 흘러내린 곱슬머리를 뒤로 쓸어넘겼습니다. 그러고는 류트를 집어들고 손가락 가는 대로 줄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나른한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이제껏 아름다운 것들의 매력과 신비를 이렇듯 예리하고 이렇듯 절묘하고 이렇듯 황홀한 기쁨으로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계탑에서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자 그는 종을 쳤습니다. 시종들이 들어와 매우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어 그의 옷을 벗기고 손에 장미술을 붓고 베개에 꽃잎을 뿌렸습니다. 시종들이 방에서 나간 뒤 그는 곧 잠이 들었습니다. 잠을 자면서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런 꿈이었습니다. 그는 천장이 낮고 긴 다락방에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배틀이 철커덕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고, 대낮의 햇살이 격자무늬 창문으로 희미하게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몹시 수척한 모습의 직공들이 각자 자기 배틀에 앉아 옷감을 짜고 있었습니다. 창백하고 허약한 어린아이들은 커다란 가루 막대 위에 웅크리고 앉아서 방추가 날씨를 지나갈 때마다 무거운 누름대를 올렸다가 방추가 멈추면 다시 누름대를 떨어뜨린 다음 실을 탁탁 다지듯 누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제대로 먹지 못해서 눈만 커다랬고 손가락은 앙상했습니다.
초췌한 여자 몇 명은 식탁 앞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에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공기는 탁했고 답답했고 벽은 습기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어린 왕은 옷감을 짜고 있는 사람 옆으로 가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자 직공이 화난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쳐다보는 거요? 우리 주인이 감시하라고 보낸 염탐꾼입니까? 댁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어린 왕이 물었습니다. 우리 주인이요? 직공은 괴롭게 한탄하듯 외쳤습니다. 그는 나와 같은 사람이에요. 사실 우린 별 차이도 없죠. 다만 나는 누더기를 걸치고 사는데 주인은 좋은 옷만 입고 산다는 거랑 나는 제대로 먹지 못해 쇠약해지는데 그는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 난다는 게 다를 뿐이죠. 이 나라는 자유국가입니다. 당신은 노예가 아니에요. 어린 왕이 대답했습니다. 전쟁 중에는 힘이 강한 쪽이 약한 쪽을 노예로 삼고 평화로울 때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법이죠. 먹고 살려면 우린 일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딱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임금을 줍니다. 온종일 부자들을 위해 일하는 우리는 근근히 입에 풀칠만 하고 사는데 부자들은 가만히 앉아 금고에 금을 쌓으며 살죠. 우리 어린 자식들은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한 꽃처럼 시들어가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험악해지고 착한 마음씨도 굳어집니다. 포도를 밟아찌는 건 우린데 그렇게 만든 포도주를 먹는 사람들은 부자들이죠. 옥수수 씨를 뿌리는 건 우린데 우리의 식탁엔 올릴 게 없다오. 우린 눈에 보이지 않는 족쇄를 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의 몸이라고요. 우린 노예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단 말이죠? 그가 물었습니다. 모두 다 같은 처지죠. 젊은이든 노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심지어 어린아이들과 나이 지긋한 노인들조차 다 마찬가지죠. 상인들이 우리를 아무리 부려먹어도 우린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가끔 목사님이 기도해주러 오시지만 우리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이는 아무도 없죠. 햇빛도 잘 들지 않는 이 골목길에 찾아오는 건 오직 가난뿐이고 다들 술에 찌들어 삽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비참하고 저녁이 되면 수치스러워요. 그런데 이런 게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이네요. 직공은 얼굴을 찌푸리며 돌아서서 다시 방출을 날실 사이로 쑥 집어넣었습니다. 젊은 왕은 그들이 금실로 옷감을 짜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문득 어마어마한 공포가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직공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옷감을 짜고 있는 겁니까? 어린 왕이 대관식에 입을 옷을 지을 옷감이오만 대체 당신과 무슨 상관이라고 자꾸 묻는 거요? 직공이 대답했습니다. 어린 왕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세상에나. 깨어보니 그곳은 자기 침실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벌꿀빛 커다란 달이 어두운 하늘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잠이 들었고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런 꿈이었습니다. 그는 노예 100명이 노를 저어 움직이는 거대한 갤리선 갑판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 깔린 카펫 위에는 갤리선의 선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흑단처럼 새까만 남자였습니다. 그는 머리에 진홍색 실크 터번을 두르고 두툼한 귓밥이 늘어질 정도로 커다란 은귀고리를 귀에 걸고 있었으며 손에는 상아로 만든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노예들은 벌거벗은 채 작은 천조각으로 허리 아랫부분만 살짝 가리고 있었는데 각각 옆 사람과 쇠사슬로 묶여 있었습니다. 타는 듯한 태양이 그들 위로 뜨겁게 쏟아지고 있었고 흑인들은 가죽 채찍을 들고
통로를 왔다 갔다 하며 노예들을 때려댔습니다. 노예들은 말라 빠진 팔로 무거운 노를 끌어당겨 배가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노에 묻어있던 소금이 하얗게 흩날렸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작은 만에 도착했습니다. 바닷가에서 가벼운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배의 갑판과 커다란 돛대를 붉은 흙먼지로 덮었습니다. 야생 당나귀를 탄 아랍인 셋이 달려오더니 그들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갤리선 선장은 아름답게 색칠된 활을 꺼내 그들을 향해 쏘았습니다. 한 사람이 화살을 맞고 텀벙 소리를 내며 파도 속으로 고꾸라지자 그의 동료들은 그대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노란 베일을 휘감은 여자가 낙타를 타고 천천히 그들 뒤를 따라가며 죽은 사람을 힐끗힐끗 돌아보았습니다. 닷을 물속에 던져넣고 돛을 내리자마자 흑인들은 선창으로 내려가 밧줄로 만든 긴 줄 사다리를 꺼내왔습니다. 사다리에는 납이 달려 있어서 꽤 무거웠습니다. 갤리선의 선장은 사다리를 배의 옆면에서 바다 쪽으로 내리고는 양 끝을 쇠로 만든 2개의 기둥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러자 흑인들은 노예 중에서 가장 어린 노예를 데려오더니 족쇄를 풀고 콧구멍과 귀에 밀랍을 채우고는 허리춤에 무거운 돌을 매달았습니다. 어린 노예는 지친 표정으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바닷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노예가 궁금해하며 옆쪽을 힐끗 엿보았습니다. 갤리선 뱃머리에는 상어를 모는 사람이 앉아서 단조로운 리듬으로 북을 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물속으로 잠수했던 노예가 올라왔습니다. 그는 사다리에 매달린 채 숨을 헐떡이며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에는 진주가 들려 있었습니다. 흑인은 어린 노예의 손에 들려있던 진주를 낚아채고는 그를 다시 물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노예들은 노에 기댄 채 잠이 들었습니다. 어린 노예는 몇 번이나 그렇게 물속과 물 밖으로 갔습니다. 어린 노예가 아름다운 진주를 가져올 때마다 갤리선의 선장은 진주의 무게를 잰 다음 초록색 가죽으로 만든 작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린 왕은 말을 하려고 했지만 혀는 입천장에 달라붙었고 입술조차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흑인들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떠들다가 반짝이는 구슬 목걸이를 놓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갈매기 2마리가 배 위를 빙빙 돌며 날았습니다. 그때 잠수했던 노예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번에 가져온 진주는 보름달처럼 동그랗고 샛별보다도 더 하얀 진주였습니다. 호르무즈에 있는 그 어떤 진주도 그보다 아름다울 수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예의 창백한 얼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노예는 갑판으로 올라오자마자 쓰러졌습니다. 귀와 콧구멍에서 피가 솟구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잠깐 몸을 부르르 떨더니 더 이상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흑인들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시체를 바다로 던져버렸습니다. 갤리선 선장은 껄껄 웃으며 진주를 집어들고 살펴보더니 진주를 이마에 대고 넙죽절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진주는 어린 왕의 왕홀에 박히게 될 거야. 그리고 선장은 흑인들에게 닻을 올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란 어린 왕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문 밖에서 이제 그만 사라지려는 별들을 꽉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는 새벽의 긴 잿빛 손가락이 보였습니다. 어린 왕은 다시 잠이 들었고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런 꿈이었습니다. 그는 어둑한 숲속을 이리저리 거닐고 있었습니다.
낯선 과일들과 아름다운 독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가 지나가자 독사가 쉿쉿거렸고 찬란한 빛깔의 앵무새가 빽빽 소리를 지르며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거북이들이 뜨거운 진흙 위에 누워 자고 있었고 나무마다 온통 원숭이들과 공작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 걸어갔습니다. 숲의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바싹 마른 강바닥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울퉁불퉁한 바위에 개미떼처럼 몰려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땅의 깊은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 들어갔고 어떤 사람들은 커다란 도끼를 들고 바위를 쪼개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손으로 모래바닥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인장을 뿌리채 뽑아 찢어버리고 주홍빛 꽃을 짓밟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불러가며 바쁘게 움직였고 빈둥거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서 죽음과 탐욕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탐욕에게 말했습니다. 나분하네. 저들 중 3분의 1만 줘. 그럼 난 빠질 테니. 하지만 탐욕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모두 내 하인들이라고. 죽음이 탐욕에게 물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게 뭐야? 탐욕이 대답했습니다. 곡식 나달 3개. 그런데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한 알만 줘. 내 정원에 심게. 딱 한 알만 주면 멀리 떠날게. 죽음이 외쳤습니다. 절대로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야. 탐욕은 거절하며 손을 옷주름 속으로 숨겼습니다. 그러자 죽음이 웃음을 터뜨리며 컵을 꺼내 물웅덩이에 깊이 담갔습니다. 컵에서 말라리아가 솟아올랐습니다. 말라리아가 사람들을 지나가자 그들 중 3분의 1이 죽어 쓰러져 갔습니다. 차가운 안개가 말라리아를 뒤따랐고 물뱀들은 말라리아 곁에서 같이 달렸습니다. 탐욕은 사람들이 3분의 1이나 죽은 것을 보고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탐욕은 가슴을 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하인들을 3분의 1이나 죽이다니 당장 가. 타타르의 산맥에서 지금 전쟁이 한창이니 거기나 가봐. 양쪽에서 왕들이 널 부르고 있잖아. 아프가니스탄 사람들도 검은 황소를 죽이고 전쟁터로 달려가고 있어. 그들은 무쇠로 만든 투구를 쓰고 창으로 방패를 두들겨대고 있지. 그런데 나 갈 것이지 왜 이 골짜기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다시는 여기 오지 마. 죽음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네가 곡식 하나를 줄 때까지 절대로 안 갈 거야. 하지만 탐욕은 손을 꽉 움켜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절대로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야. 탐욕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죽음은 웃음을 터뜨리며 검은색 돌멩이를 집어들더니 숲속으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야생 독풀이 무성한 덤불 속에서 불꽃 옷을 입은 열병이 튀어나왔습니다. 열병이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며 그들을 건드렸고 열병이 건드린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열병이 지나간 자리엔 풀잎 한 포기조차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탐욕은 몸을 부들부들 떨며 자기 머리에 재를 얹고는 소리쳤습니다. 넌 너무 잔인해. 인도의 성곽 도시들에서는 기근이 만연해 있고 사마르칸트의 저수지는 다 말라버렸어. 이집트의 성곽 도시들에는 굶주림이 돌아다니고 메뚜기 떼가 사막에서 몰려오고 있어. 나일강이 제방을 넘어 범람하지 않아서 신부들은 농사의 신 이시스와 저승의 신 오시리스를 저주하고 있지. 그곳으로 가. 네가 필요한 곳은 그곳이니까. 내 하인들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죽음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네가 곡식 하나를 줄 때까지 절대로 안 갈 거야.
절대로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라고 탐욕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죽음은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죽음이 손가락 사이로 휘파람을 불자 공중에서 한 여자가 날아왔습니다. 그 여자의 이마에는 흑사병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깡마른 독수리떼가 그 여자의 주위를 휘감으며 돌았습니다. 흑사병은 날개를 펼쳐 골짜기를 뒤덮였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탐욕은 날카롭게 비명을 지르며 숲속으로 달아났습니다. 죽음이 붉은색 말을 타고 달렸습니다. 그의 질주는 바람보다도 빨랐습니다. 골짜기 밑바닥 진흙에서 용들과 비닐 달린 징그러운 괴물들이 기어나왔고 자칼들은 코를 킁킁거리며 모래 위를 달려왔습니다. 어린 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누구지? 그들은 대체 뭘 찾고 있었던 거야? 왕의 왕관에 쓰일 루비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 뒤에 서 있던 남자가 말했습니다. 어린 왕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순례자의 옷을 입은 사람이 은으로 만든 거울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창백해진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떤 왕을 위해서? 순례자가 대답했습니다. 이 거울을 보세요. 그의 얼굴이 보일 겁니다. 그는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자기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지르며 다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고 정원에서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시종장과 고위 관료들이 방으로 들어와 그에게 절하고 시종들이 금실로 짠 의복과 왕관 그리고 왕호를 그의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어린 왕은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이제껏 보았던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간밤에 꾼 꿈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시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들을 치워라. 난 이것들을 걸치지 않을 것이다. 시종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중 몇 명은 농담인 줄 알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이것들을 멀리 가져가서 내 눈에 띄지 않게 해. 오늘이 비록 내 대관식 날이긴 하지만 난 이것들을 걸치지 않겠어. 슬픔의 배틀 위에서 창백한 손이 고통스럽게 이 옷을 짰고 이 루비의 심장 속에는 피가 들어있으며 이 진주의 심장 속에는 죽음이 들어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는 간밤에 꾼 3가지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시종들은 서로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왕이 미쳤나 봐. 꿈은 꿈이고 환영은 그저 환영일 뿐이잖아. 진짜도 아닌데 신경 쓸 필요가 뭐 있어? 그리고 우리 위에 일한 사람들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씨를 뿌린 사람을 보지 않고는 빵을 먹지도 말고 포도주 일꾼들한테 허락받지 않고는 포도주를 마시지도 말라는 거야 뭐야? 시종장이 어린 왕께 아뢰었습니다. 폐하, 그런 심각하고 어두운 생각은 접어두시고 부디 아름다운 옷을 입으시고 왕관을 쓰소서. 왕의 복장을 갖추지 않으신다면 백성들이 폐하를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그러자 어린 왕이 그를 쳐다보며 되물었습니다. 정말로 그럴까? 내가 왕의 복장을 갖추지 않으면 백성들이 내가 왕인 걸 몰라볼까? 절대로 몰라볼 것입니다, 폐하. 시종장이 외쳤습니다. 어린 왕이 대답했습니다. 왕은 어떤 옷을 걸치고 있어도 왕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경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그래도 난 이 옷을 입지도 왕관을 쓰지도 않을 거야. 내가 이 궁전으로 왔던 그때 그 모습으로 나갈 거야. 그리고 그는 모두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하고 시종 하나만 남겨놓았습니다. 그보다 1살 어린 남자아이였습니다. 그는 깨끗한 물로 몸을 씻고 나서 아름답게 색칠된 커다란 서랍을 열어
언덕에서 털이 북슬북슬한 염소들을 돌볼 때 입었던 가죽 윗도리와 거친 양가죽 망토를 꺼내 입고 투박한 양치기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어린 시종은 깜짝 놀라서 크고 푸른 눈이 더 커졌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폐하, 옷과 왕홀은 보이는데 왕관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어린 왕은 벽을 타고 발코니 위로 기어 올라온 찔레 나뭇가지를 하나 꺾더니 둥글게 구부려 머리에 얹었습니다. 이게 내 왕관이야.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대연회장으로 갔습니다. 그의 옷차림을 보고 어떤 귀족들은 즐거워했고 어떤 귀족들은 조롱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폐하, 백성들은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거지를 보여주시려는 겁니까? 또 어떤 이들은 화를 내며 투덜거렸습니다. 그는 나라의 수치야.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대로 그들을 지나쳐 밝은 돌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청동문 밖으로 나가 말에 올라타고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어린 시종이 그의 옆에서 따라 뛰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지금 지나가는 건 왕의 어릿광대인가 보군. 어린 왕은 고삐를 잡아당겨 말을 세우고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바로 왕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3가지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군중들 속에서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서며 그에게 신랄하게 따졌습니다. 폐하, 부자들의 사치스러운 삶이 가난한 사람들의 희생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지금껏 모르셨다는 말씀입니까? 하지만 폐하가 사치스럽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먹고 삽니다. 폐하가 착하게 살지 않으셔야 우리가 먹을 빵이 생긴다는 겁니다. 주인을 위해 일하는 것이 힘들고 고되지만 그런 주인조차 없다면 우린 더욱 먹고 살기 힘들어지겠죠. 까마귀들이 우릴 먹여 살린답니까? 폐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물건은 사는 사람들에게 이만큼 사라 하고 파는 사람들에게 얼마에 팔라 할 수 있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궁전으로 돌아가셔서 최고급 아마로 만든 보라색 옷을 입으십시오. 우리가 겪는 고통이 폐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은 서로 형제가 아니더냐? 어린 왕이 물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부자 형의 이름은 가인이지요. 어린 왕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그는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를 뚫고 나아갔습니다. 어린 시종은 점점 겁이 나서 그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가 성당으로 들어가는 웅장한 문 앞에 이르자 경비병들이 민을창으로 문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왕 말고는 아무도 이 문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화가 나서 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는 군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왕이다. 그러고는 그들의 민을창을 옆으로 밀치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옥자에 앉아 어린 왕을 기다리고 있던 늙은 주교는 어린 왕이 염소치는 목동의 목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나 마중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폐하, 이것이 왕의 옷차림입니까? 이러시면 제가 폐하의 머리에 어떤 왕관을 씌워드리고 손에는 어떤 왕호를 들려드려야 합니까? 분명 오늘은 굴욕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기쁨이, 슬픔이 지은 옷을 입어야 합니까? 어린 왕이 주교에게 되묻고는 3가지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 주교는 이맛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폐하, 저는 인생의 겨울철에 접어든 노인이올시다. 이 넓은 세상에서 얼마나 사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저질러지는지 잘 알지요. 포악한 산적들은 산에서 내려와 어린아이들을 납치해 무어인들에게 팝니다. 사자들은 숨어 있다가 캐러밴들이 사막을 지나갈 때 상인들과 낙타들을 덮치고요.
야생 멧돼지들은 계곡에 심어놓은 옥수수 뿌리를 파헤치고 여우는 언덕에 심어놓은 포도농구를 먹어치웁니다. 해적들은 바닷가에서 노략질을 일삼으며 어부들의 배를 불태우고 그물도 훔쳐갑니다. 바닷가 늪지에는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 삽니다. 갈대로 엮은 집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 불쌍한 사람들은 찾아가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마을마다 거지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거지들은 도시를 돌아다니며 개밥까지 훔쳐 먹습니다. 폐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없애버릴 수 있습니까? 문둥병 환자를 폐하의 침대에 올라오게 할 수 있습니까? 거지와 같은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까? 사자가 폐하의 명령을 따를까요? 야생 멧돼지가 폐하의 명령대로 움직일까요? 이렇게 비참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폐하보다 현명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 폐하를 칭송하기보다는 다시 궁전으로 돌아가셔서 왕의 복장을 갖추어 입으시고 환한 얼굴로 다시 오기를 권하나이다. 그러면 제가 금으로 만든 왕관을 폐하께 씌워드리고 진주가 박힌 왕호를 폐하의 손에 들려드리겠습니다. 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혼자 짊어지기에 이 세상의 짐은 너무나 무겁고 혼자 감당하기에 이 세상의 슬픔은 너무나 큽니다. 주교님이 어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린 왕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교를 지나쳐 제단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 예수님의 성상 앞으로 갔습니다. 그의 오른쪽과 왼쪽에는 금으로 만든 아름다운 그릇들과 노란 포도주가 담긴 성배, 그리고 성스러운 기름이 들어있는 유리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성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석으로 장식된 성고람 옆에서 커다란 촛불이 밝게 타오르고 있었고 향에서 피어오른 연기는 가늘게 파란 선을 그리며 둥근 천장 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시작하자 빳빳한 망토를 걸친 신부들이 계단에서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때 갑자기 성당 밖 거리에서 거친 소동이 벌어진 듯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족들이 칼을 뽑아들고 모자에 꽂힌 깃털을 펄럭이며 반짝이는 강철 방패를 들고 안으로 들이닥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꿈을 꾼 자는 어디에 있느냐? 거지처럼 차려입은 왕, 이 나라를 수치스럽게 만든 소녀는 어디 있느냐? 우리는 반드시 그 자를 찾아내 죽일 것이다. 그는 우리를 다스릴 자격이 없어. 어린 왕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끝낸 뒤 그는 일어나 돌아서서 슬픈 얼굴로 사람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그림으로 채색된 유리창에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와 어린 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햇빛은 그가 그토록 열렬하게 갖고 싶어 했던 옷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옷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거친 지팡이에 꽃망울이 맺히더니 진주보다 더 하얀 백합꽃이 피어났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진주보다 새하얀 그 백합꽃의 줄기는 은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싹 말라있던 찔레나무 가시에도 꽃봉오리가 맺히더니 루비보다 더 빨간 꽃이 피어났고 그 이파리는 금을 얇게 펴서 만들어 놓은 것처럼 눈부셨습니다. 그는 진정한 왕의 옷을 입고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보석으로 장식된 성고람의 뚜껑이 활짝 열리더니 성체의 수정이 여러 겹의 놀랍고 신비로운 경이로운 빛을 발했습니다. 어린 왕은 진정한 왕의 옷을 입고 있었고 그곳에는 하느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벽감에 새긴 성자들의 형상들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옷을 갖추어 입은 어린 왕이 사람들 앞에 서자 파이프 오르간이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고 트럼펫 연주자들도 트럼펫을 불었으며 성가대 소년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백성들은 깜짝 놀라 무릎을 꿇었고 귀족들은 칼을 거두고 어린 왕에게 절했습니다. 주교는 창백한 얼굴로 손을 부들부들 떨며 외쳤습니다.
저보다 위대하신 분께서 폐하에게 왕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교는 울면서 어린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린 왕은 높은 제단에서 내려와 백성들 사이를 걸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감히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바로 천사의 얼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북에서 출판한 오스카 와일드의 동화집은 오스카 와일드의 독창적인 상상력과 감각적인 언어를 느낄 수 있는 작품들 총 9편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동화를 넘어 인간과 사회를 깊이 있게 통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왕자의 이야기인 행복한 왕자와 오랜 겨울을 끝내고 봄을 맞이하는 이기적인 거인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상징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감동적인 이야기들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허무하고 냉소적이며 아이러니한 결말로 독자를 놀라게 합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동화를 통해 현실과 인간의 본성을 날카롭게 그려내며 환상적인 이야기 속에서도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아냅니다.